자, 그래서 할포드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할포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케이즈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어, 여기 인지 능력의 발달이라는 게 그 작업 기억 용량의 증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할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인지 발달에는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의 어떤 핵심 처리, 정보 이해 및 처리 과정의 핵심 구조가 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쪽 부분 구조화가 뭐다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구조화의 논리적 복잡성은 구조화에 활용되는 기존 구조의 복잡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구조가 구조화가 뭐냐면 일단은 그 사전에 가지고 있던 지적 구조 스키마죠. 이게 멘탈 모델을 활용하는 유추적 추론인데 이거에 활용하는 기존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구조가 어떤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의미의 차원이 있잖아요. 그 의미의 차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가 복잡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면은 독립체 숫자와 관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시를 들면은 서로 상대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와 그 크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크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있을 수 있고요, 부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을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할 수 있다면 좀 복잡한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구조화 차원성 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구조화를 약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좀 물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단일 관계성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죠. 그 인지 능력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단일 구조만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한 차원성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1단계에서는 그 어떤 하나의 특질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어떤 그 처리할 대상의 어떤 특질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선택한다는 게 그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만을 인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단계가 되면은 두 개의 대상이 갖고 있는 그 특질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크구나, 이게 이거보다 길구나, 이게 이것보다 무겁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단계는 비교가 안 되죠. 2단계는 비교가 됩니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 곱하기 2는 4다. 그럼 2랑 어떤 숫자, 그 오브젝트를 이제 그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오브젝트 간의 어떤 연산, 곱하기라는 연산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벌써 두 차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연산의 결과로 이런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처리해야 되는 대상과 처리의 결과로 나오는 대상까지 한꺼번에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제 3단계예요. 다중체제 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원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 이런 4단계 다중체계 구조화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병이 있으시거나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여기까지 도달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한 5, 6학년 정도면 다 발달을 해요. 그래서 큰 하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이 4단계까지는 그렇게 1세, 뭐 5세, 7세, 10세인가 뭐 그런 식으로 발달합니다. 그렇게 발달을 해요.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신피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시사점, 요게 좀 중요하겠죠. 교육적 시사점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뿐 아니라 발달 단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학습 과제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피아제 이론의 어떤 시사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제 작업 기억이 있잖아요. 후기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합시다. 전기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작업 기억이라고 얘기하고 후기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작동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동 기억 또는 작업 기억 자체가 굉장히 그 후에 있을 학습에 대한 어떤 예단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실 작동 기억이라고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작동 기억의 어떤 용량
이것이 학습의 성공을 가늠하는데 좀 예측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심피아제 이론들의 대체적인 어떤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작동 기억의 넓이가 넓을수록 작동 기억의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을 할 때 유리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 시험 불안 또는 학습 불안 같은 경우에 그 심각한 경우가 이제 그 어떤 그 학습이나 시험 장면에서 우리가 긴장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경우를 이제 학습 불안 또는 시험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나 다 그런 불안을 느끼잖아요. 긴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풀리고 해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어떤 긴장을 느낀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작동 기억의 한 구석에 그 시험 문제 또는 그 학습에 대한 어떤 불안이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습 공간 그러니까 작업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그러면 학습하는데 용량을 다 써도 부족한데 공부를 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 작업 기억을 온전히 학습에 사용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그 작업 기억이 불안이나 긴장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차용이 되고 있으니까 학습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불안이나 학습 불안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작동 기억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인지 부하 이론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래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자동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의 어떤 여유 시간을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시험의 어떤 문제, 시험 평가 도구의 어떤 좀 익숙해지도록 좀 연습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시험 불안이나 학습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쓰셔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여기 구성주의 학습 촉진의 일반적인 조건 및 부연 방안 뭐 이런 것들 부연 방안 이런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적 발달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릭슨 얘기가 좀 중요하다.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요거가 좀 중요한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릭슨 이론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여기 쳐놨는데요. 사실은 요것도 필요 없고요. 4단계, 5단계 요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아동들이 딱 요 나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4단계, 5단계 좀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적 지도 방안 요거는 사실 유아나 요런 것 쪽에서 선생님 유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지만 중등에서 필요가 없고요. 초등은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초등 이렇게. 그리고 중등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프로이트 이론과 X 이론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도덕성 발달 이론 중에 리코나 이론과 나딩스 이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코나 이론 같은 경우는 통합적 인격 교육론이라고 하는 인격 교육론을 들고 도덕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통합적 절충적 도덕 교육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인격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인지 발달도 이제 그 도덕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그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보적으로 이제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리코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 같은 경우에는 리코나가 주장하기로는 훌륭한 인격은 정신의 습관, 그러니까 뭐가 착한 건지, 뭐가 도덕적인 건지 아는 거죠. 알아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어떤 행위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내가 그 도덕적인 행위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동기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행동의 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의 습관은 그 마음 먹은 거를 실천에 옮기는 단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딩스를 볼게요. 나딩스의 배려 윤리. 이 나딩스의 배려 윤리 같은 경우에는 길리건의 이제 따뜻한 배려의 윤리를 이제 발전시킨 이론인데요.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요소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 교육의 네 가지 구성 요소. 그래서 모델링과 도덕적 대화 그리고 실천, 확증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프랙티스라고 이게 프랙티스가 나중에 보면은 프락시스라는 거가 나와요. 다른 데서는 교육 사회학 쪽에서 나오는데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거랑 다른 거고 프랙티스로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근데 프락시스도 사실은 프랙티스로 보시는 게 맞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대화가 좀 중요한데요. 이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화와 관련된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뭐냐,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뭐냐, 뭐 이런 게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이제 뭐 반어법과 뭐 삼파수를 써서 이제 내면의 진리의 싹을 싹 틔우는데 뭐 필요한 어떤 그런 대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나딩스의 베레올리에서의 대화는 인간적인 만남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대화예요. 그래서 형식적 측면으로는 격려나 도움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모든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개방적인 토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개인 차이론이 나왔어요. 개인 차이론이 아까 얘기했던 양요인설이라든가 다요인설이라든가 뭐 이런데요. 요런 것들 중에 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안적 지능 이론이 좀 중요해요. 이거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중지능 이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는 퇴출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명은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왠지. 왜냐하면 이 대안적 지능 이론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수십 년간 이 다중지능 이론이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는 근거 없다, 이유 없다, 그래서 퇴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임용고 씨의 특성상 그렇게 현대 그 계열 학문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론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중지능 이론의 전체적인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지능이 뭐냐? 하나 이상의 문화권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산출물을 형성하거나 가치가 인정되는 산출물을 형성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 문화권에서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이제 지능이고요. 그 지능이 여기서는 이제 9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능이 어떤 단차원적인 개별적인 어떤 구성 요소 하나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다. 여러 개의 구성 요인이 이제 동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능 측정 뭐 이런 건 다 됐고요. 요런 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교육 프로젝트가 뭐가 있느냐? 프로젝트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요. 키스쿨, 그리고 PIFS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스쿨 같은 경우에는 초등용, 그리고 PIFS 같은 경우에는 중등. 근데 요게 좀 중요한 이유가 요건 상담이랑 엮을 수 있어요. PIFS 같은 경우는. 왜냐면 학업 실패를 경험한 중학생들의 인지기술, 메타인지 기술, 그리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증가, 요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엮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트 프로펠, 요거는 고등학생용인데요. 요거는 예술 영역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아트 프로펠이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하는 거 보면 그냥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인데 다만 어떤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에다가 포트폴리오를 더해서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원 지능 이론, 3위일체 지능 이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사실 크게는 필요는 없는데 요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소 하위 이론에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획득 요소가 있다. 요 각각이 뭐다.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험 하위 이론에 신기성에 반응하는 능력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상황 하위 이론, 이게 맥락 하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환경의 적응, 변화, 그리고 이제 선택, 그 능력이 바로 이 상황 하위 이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예요. CHC 이론, 카텔 혼 캐롤 이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그 다중지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지능이 9가지 세부 항목으로 쪼개질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CHC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개수를 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최상위층의 일반 지능, 이게 지유인이고요. 그리고 최하위층의 그리고 이제 최상, 중간, 최하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층으로 지능의 층이 있는데, 여기는 뭐 대충 한 9개, 10개 정도 되고 있다면은, 그게 아니죠. 여기 지유인이면 이 일반적인 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너럴 뭐 이런 거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한 10개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최하위에는 굉장히 많은 70여 개가 넘는 어떤 특수 능력이 이제 최하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산지능 이론 같은 경우에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분산지능 이론에는 이 분산지능 이론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혼자서 그냥 들이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그거 말고 혼자서만 하는 거 말고 물리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원을 외부로부터 받으면 그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을 끝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이게 분산지능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산지능 이론도 좀 매력적인 어떤 주제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지능이라는 게 개인 내적 차원으로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외적으로 어떤 도움이 주어진다면 본인이 이제까지 혼자서 도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내용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카텔, 혼, 캐롤 이론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서 봤어요? 도움을 제공받는다는 거. 이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구성주의랑도 엮어서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검사지능 이건 뭐 필요가 없고요. 창의성도 아까 했고요. 그리고 인지양식이 나왔는데요. 장 독립성이냐, 장 의존성이냐, 이 얘기는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했었는데요. 장 독립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더 중요시하고요. 남들의 시선을 별 신경 안 씁니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좀 덜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구조화되어 있는 자료를 구조화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구조화되어 있는 자료를 줘도 참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의존적 학습자, 이게 장의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 장의존적이라는 그 단어가 약간 그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그래서 장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센시티브니스라고 내가 그 필드 센시티브라고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필드 센시티브라는 표현이 나왔다, 장민감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은 장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인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넓게 그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장독립적 학습자보다. 그래서 이미 구조화를 남이 해놓은 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자료, 뭐 지시나 안내가 명료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동형이냐 숙고형이냐, 이것도 뭐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충동형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빠르나 실수가 잦고요. 숙고형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는 느리나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실수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충동형이냐 숙고형이냐 장의존적이냐 장독립적이냐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없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누구나 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제 전공 분야에서는 그 장독립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전공을 하지 않은 분야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분야. 예를 들어서 제가 악기는 전혀 못 다루거든요. 근데 악기를 다뤄보려고 예를 들어서 리코더를 샀다고 해봅시다. 리코더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악기를 혼자 연습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어떤 연주자만큼의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누가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그냥 학습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하겠는데, 악기는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장 독립적인 특성과 장 의존적인 특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로 딱 규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 그런 점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인지양식 수정 방법, 마이켄바움의 자기교수법. 이게 어떤 충동적인 인지양식 있죠. 충동형 학습자를 변환시키기 수정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어떤 걸로 수정시키냐면은 반성형, 숙고형, 사려형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거는 그 장독립적 학습자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장독립적이래. 숙고형 학습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여다보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적고요. 그러니까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틀린다고 문제 한 문제 틀린다, 개념 하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누가 죽거나 이런 일은 잘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학습 결과가 좀 질이 달라요. 숙고형이랑 충동형이랑.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동형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료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층 처리, 피상 처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예요. 심층적인 학습 접근을 하느냐, 처리 접근을 하느냐, 피상적 처리 접근을 하느냐. 그냥 피상적이라는 거는 일단은 결과물만 내면 땡,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심층적 처리 접근 같은 경우에는 원리도 좀 파악하려고 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력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동기 이론이 좀 중요하죠. 동기 이론. 왜냐하면 여러분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내가 물을 못 먹인다고.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학습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학습 자료를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눠주면 뭐예요? 안 읽고 안 푸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습 동기를 학습의 추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학습 추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육에서는 학습 동기를 굉장히 중요한다는 것 때문에 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좀 많이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외재적 동기와 수단적 동기, 인스트루먼탈 모티베이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외재적 동기가 수단적 동기와 완전히 같은 게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어떤 거에 포함된다, 또는 그 반대가 성립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재적 동기 같은 두 개가 약간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해봅시다.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뭔가 듣기에 뭐 굉장히 상쾌한 아름다운 얘기 있잖아요. 자신의 그 어떤 학문적인 어떤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면 이제 수단적 동기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해외의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어 공부의 목적이라는 게 외재적 동기, 수단적 동기잖아요. 어떤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니까. 그런데 그게 수단적 동기인데 그게 외재적이냐 내재적이냐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적 동기 안에서도 이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는 거고, 수단적 동기 안에 뭔가 이제 뭐 고원에 부른 한 줄기 바람 같은 뭔지 아름다운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의 학습적인 어떤 목마름, 나의 학구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단적 동기이면서 내재적 동기가 되는 거고, 내가 유학을 가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영어 공부 자체는 이제 수단적 동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외재적 동기인지 내재적 동기 구분하려면은 그걸 누가 시켰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진급을 하려면 유리하대, 그래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수단적 동기이면서 이제 외재적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요겁니다.
외적 보상의 내적 동기 손상 효과. 이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그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거를 벌금 제도를 도입하면 사람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상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외적 동기 외적으로 보상을 하면은 예를 들어 금전이라든가 뭐 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상을 하게 되면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했던 것들,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빠르게 타락한다기보다는 빠르게 그 내적 동기가 손상이 되면서 이제 그 보상이나 이런 게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적 보상의 내적 동기 손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자주 물어보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여러 학교의 그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뭐 물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게 이제 학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 학교들에서 모의고사 내는 걸 이런 걸 좀 내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죠. 대시와 라이언과 대시 인지적 평가 이론이 뭐냐면요. 이게 자기결정 이론이죠.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왜 자기결정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셀프 그 디터미네이션 티어리에 나오는 것 중에 이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지적 평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적 동기가 자기결정과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어떤 상황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이제 내재적 동기가 막 상승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유능감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내적 동기가 손상이 된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그 효과도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적 보상이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통제적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고 방식으로 사고를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은근히 유도하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나쁜 아이죠. 막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자꾸 잔소리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 보니까 주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그냥 원래 그냥 가만 놔두면 했을 법한 행동인데 자꾸 잔소리하니까 나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씨 안 할까? 짜증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 동기와 학습과 관련된 동기로는 성취 동기가 중요하죠. 성취 동기가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렇게 학습 자료를 따로 드릴 필요가 있으려나? 여기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좀 나올 것 같은데 책으로 가셔서 269페이지 쪽부터 보시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성취 동기 나오네요. 성취 동기 27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는 이제 주제 통합 검사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알 거는 없고요. 여기 2번이 중요해요. 그 1번의 성취 동기의 어떤 정의가 맨 처음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공 추구 동기, 실패 회피 동기 이게 좀 중요합니다. 2번. 자, 성취 동기가 나오는데요. 성취 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냥 요런 정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전적인 과업을 성취하려는 욕구. 애킨슨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 비슷하죠, 내용이. 맥클레랜드가 성취 동기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 훈련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맥클레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런데 다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학습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이제 맥클레랜드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개인의 성취 욕구수를 측정해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알맞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성취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맥클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성공 추구 동기랑 실패 회피 동기 이게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킨슨이 얘기했던 실패 회피 동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성공 추구 동기를 MS라고 하고 실패 회피 동기를 MAF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 추구 동기가 성공 추구 동기에서 동기가 되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도 도전 욕구를 자극하지 않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실패할 게 분명하니까 그런 것도 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적절하게 나의 도전적인 정신을 자극하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에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 회피 동기가 너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실패를 하는 걸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선택을 했다가 내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능력자로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엄청 쉬운 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아싸리 엄청 어려운 걸 선택해서 누구도 풀 수 없을 만한 문제, 너무 어려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실패하는 거를 카바치려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와이너의 연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요 과제 성공 추구 동기와 실패 회피 동기를 갖는 사람들 연구를 했을 때 과제 수행 결과가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 추구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가 감소하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왜 동기가 감소하냐 그러면 성공을 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흥미가 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동기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 회피 동기가 강해요, 굉장히. 그러면 과제 수행 결과가 성공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동기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은 게 있으면 또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나의 유능성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공 추구 동기가 강한 친구들은 과제 수행 결과가 실패를 했을 때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하지 않네. 될 때까지 해봐야지. 꼭 내가 해내고 말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 회피 동기가 강한 친구들은 실패를 하면 동기가 감소합니다. 왜냐면 또 해볼 생각이 이 친구들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왜냐면 또 했다가 또 실패하면 또 무능력자로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취 회피 동기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제 호너라는 여성 학자가 이제 주장한 건데 이거는 일부러 못하는 척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못하는 척한다고.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시간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외국에 살다 온 애가 미국에 살다 온 애가 영어 발음 우리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튀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성취 회피 동기 또는 성공 회피 동기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이따위라서 아마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낸다면 상담 쪽에서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랑 연동을 시켜서 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거는 좀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기론의 이제 강론인데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강화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욕구위계 피라미드 정도는 중요하죠. 이거 조금 있다가 여기서 보지 않고 이따 욕구위계 피라미드를 제가 표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메슬로우 같은 경우 욕구위계 5단계 선을 얘기했었죠. 지금은 확장돼가지고 8단계예요. 8단계. 근데 여러분들은 5단계까지만 아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소속 욕구라고도 하고요. 애정 욕구라고도 해요. 그냥 줄여서. 그리고 존중 욕구, 자기 실현 욕구.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4가지, 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결핍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맨 위에 5번째 단계, 이게 바로 성장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핍 욕구는 충족이 되면은 동기화가 안 돼요, 이제. 왜냐면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더 뭐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유인이 없잖아요. 이미 해결이 됐는데 뭘 또 생각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동기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건 아니고요. 동기화 능력을 일정 기간 상실을 합니다. 또 이게 이 결핍 욕구가 또 생기면 또 동기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해결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 동기화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을 하기는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성장 욕구 같은 경우에는 만족의 어떤 한계점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놈이 더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장 욕구도 크면 클수록 만족을 모르죠.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자기 지시적이고 남들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메슬로우 욕구위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비판을 받긴 받습니다. 욕구위계 이론이. 그런데 별로 욕구위계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 비판들이 네가 틀렸어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실제로 그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말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같은 경우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기화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약간 그런 점은 약간 이제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전쟁통에서도 시 쓰고 소설 쓰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냐,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데 자기 실현 욕구를 추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설명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 ERG입니다. GRE 이론이 아니에요. ERG 이론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존재 욕구가 안전 욕구에 해당이 되고요. 관계 욕구도 사실은 안전 욕구의 일부 겹칩니다. 그런데 소속과 애정 욕구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욕구에 해당이 되고요. 성장 욕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RG 이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ERG 이론 같은 경우에 메슬로우 욕구위계 이론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일단 고차원 욕구가 결핍됐다고 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죠. 그 저차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차원 욕구를 충족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화가 안 된다 그랬는데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동시에 고차원적인 욕구와 저차원적인 욕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동시에 두 개를 다 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로저스의 자기 이론. 이건 좀 중요하죠. 로저스의 자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담 이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인간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유지 고양하도록 그리고 나아서 자기 실현을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행위하도록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해방함으로써 자아 실현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이론의 그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게 있고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요 세 가지 개념이 이제 핵심 어떤 틀이 되겠어요. 그 자기 이론에. 그래서 실현 경향성이라는 거는 계속 동기화되는 능력이에요. 사실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거는 어떤 타인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본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본 말썽꾸러기 아이들 우리 요즘 잼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잼민이들도 그 아이의 가정에 가면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죠. 그런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게 막 놀림거리가 잘 되고 이런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에 있는 친구들도 그 집에 돌아가면 자기 가정에 돌아가면 굉장히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저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야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충족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되어야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아 실현이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발달 이런 거에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되겠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게.
물론 자기 이론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기대가치 이론 중요한데요. 그냥 기대랑 가치랑 어느 정도 기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 기대가 뭐냐면요. 어떤 과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믿음의 수준, 이게 기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한 50대 50으로 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기대는 한 50% 정도 되는 거고요. 가치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구인이 밸류자 밸류.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했어요. 그럼 그거를 수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나한테 얼마나 개이득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준으로 동기화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지적 일관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귀인 이론은 좀 중요하죠. 귀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뭐예요? 원인의 귀착이라는 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누군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구를 끼는데 힘을 너무 줬어요. 그러면 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힘을 너무 준 어떤 그 똥이 나온 그 결과물의 원인이 뭐냐? 너무 방구 낄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다. 이게 이제 원인의 귀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실수냐, 의도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방귀가 나왔을 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직장에 힘을 줬느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제 가능성 그리고 통제 소재가 이제 내 안에 있느냐, 내 외부에 있느냐, 남이 나보고 방귀를 그렇게 힘을 줘서 끼라고 통제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끼고 싶어서 꼈느냐, 이게 통제 소재가 내적이냐, 외적이냐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내가 방구를 낄 때 힘을 주는 요인이 내가 항상 그렇게 힘을 줄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내가 그거를 조절을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안정과 불안정의 차이입니다. 약간 더러운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게 학업 실패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귀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 원인을 어디선가 찾아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나의 내부에 있느냐, 나 말고 다른 데 원인이 있느냐, 이것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나의 안에 그 원인이 있다면은 그 원인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 결과를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할 수 있는데 안정적이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좀 어렵다. 통제가. 그리고 불안정적이다 그러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변화를 주기에도 굉장히 쉽다. 이런 거고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은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그게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불안정하다는 거는 언제든지 또 휙휙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상이 막 손바닥 이렇게 뒤집듯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학업 실패에 대해서 이제 와이너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귀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누량제 강사분들 중에. 하지만 이 풀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8가지 통제 소재를 8가지 귀인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통제 소재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나오는 어떤 핵심 개념 중에 하나를 끌어다 와서 그거를 따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핀트리지 슌쿠 요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외워두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학습된 무기력 요거는 중요합니다. 런델 플레이스네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학습의 과정에서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학습된 무기력을 아이가 경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학습된 무기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귀인 훈련이라는 거죠. 귀인 훈련이라는 게 이미 형성된 어떤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나는 역시 안 돼. 해봐야 안 돼.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귀인 훈련이라는 게. 아무튼 귀인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대시와 라이언과 대시의 이제 자기 결정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는 요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목 수준의 어떤 설명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 심리적 욕구가 뭐냐? 세 가지가 있다. 뭐예요?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이름만 들어도 왠지 내용은 대충 상상이 가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지적 평가 이론이 있고요. 자기결정과 의지 어떤 것이 이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내재적 동기와 뭐 외재적 동기의 내적 동기와 뭐 이런 거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통제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능력 신념, 전략 신념, 통제 신념 요 세 가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 신념이라는 건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 믿음이에요. 자기를 인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능력 신념이에요. 그런데 전략 신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쓰면 반드시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 이게 바로 전략 신념이라는 거예요. 통제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 신념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건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술을 끊을 거야. 내가 노래방을 끊을 거야. 노래방은 지금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 끊겨버렸지만 아무튼 노래방을 끊을 거야. 내가 남자친구를 한 달 동안 안 만날 거야. 여자친구를 한 달 동안 안 만날 거야. 뭐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능력 신념과 전략 신념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메타 신념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 다른 것 두 가지를 통제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아효능감 이런 거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책. 자아효능감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념과 자아효능감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자아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 특수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는다고 해봅시다. 글자를. 그러면 내가 읽는 걸 빨리 읽는 속도에 있어서만큼은 남들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아효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역 특수적인 어떤 자기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아 개념 같은 경우, 자아 효능감은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지향성 이론,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건 이렇게 제목 지금 보이시죠? 소제목들, 요거를 위주로 해서 각각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거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증진 방향. 왜냐면요. 숙달 목표 지향성이 수행 목표의 지향성보다 무조건적으로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체로 더 긍정적인 편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숙달 목표 지향성을 증진하는 방향이 좀 더 교육적인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숙달 목표의 지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뭐니? 한번 얘기를 해보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알아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셀프 관련된 이론인데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키퍼의 자기 개념, 자아 개념. 이건 아까 나왔죠. 자기 개념이 뭔지, 자아 개념이 뭔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요거 히긴스의 차기론이랑 그 뒤에 조절 초점 이론 정도는 대충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좀 어렵게 낸다면 좀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면 시험장에서 써야 되는데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이게 브레타를 내겠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 낼 수 있는 거죠. 차기 이론 같은 게 뭐냐면은 세 가지 영역에서 개인이 자기를 바라볼 때 세 가지 영역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 자기, 이념적 자기, 당위적 자기라는 세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게 막 높아지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차이의 어떤 간극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간극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조금만 더 하면 따라잡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를 줄임으로써 목표와 가까워지려고 동기가 된다는 건데 너무 멀어버리면 포기하게 되죠, 사람이. 왜냐면 제가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다고 해봐요. 우리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건 내가 목표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3억 원을 벌고 싶어요.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위적 자기라든가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가 크게 디스크레펀시가 크지 않으면 사람이 동기가 되는데 디스크레펀시가 너무 큰 경우에는 뭐 동기할 능력이 동기화를 안 한다. 동기화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절 초점 이론 뒤에를 한번 봅시다. 이 히긴스 등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내용과도 약간의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향상 초점이라는 게 있고 예방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향상 초점이 뭐냐면요. 내가 목표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상 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 우리 동기위생 이론의 그 위생 이론과도 위생 이론과도 약간 닮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책임 안 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애초에 책임을 지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이미 어사인이 됐어요. responsibility가 어사이닝이 됐는데 그걸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 책임질 상황을 만들지 마. 이런 게 이제 그 예방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아효능감 이런 중요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불안이 있습니다. 시험 불안. 이게 학습 불안과 시험 불안이 같이 가요. 학습 불안의 한 종류로서 시험 불안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거는 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요 동기 증진 전략이 좀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써먹을 만한 어디서나 써먹을 만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적 과제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난이도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난이도 조절. 과제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설명 제공. 왜냐면 이런 게 과제를 니네가 이걸 할 건데 왜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동기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급 풍토 개선이라든가 집단의 목표 구조 개선. 목표 구조 개선은 쉽지는 않아요. 학교에서는. 학교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렵다고 치더라도 요 앞에 4개 정도는 3개 정도는 여러분이 근거로 갖다 쓸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동기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전략은 이제 ARCS 모형을 이제 가져다 쓰면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적인 동기 유발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교사의 특성, 선생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동기가 잘 되느냐, 그리고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다 정지시켜 놓고 필기를 하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외적 동기 유발 전략 이거는 사실 요즘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절히 쓰면 효과가 있어요. 아주 좋죠. 근데 적절히 써야 됩니다. 적절히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칙센트미아의 이제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하일 칙센트미아이라는 사람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얘기하시죠? 어떤 영역에서 굉장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을 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좀 그냥 어떤 프로파간다처럼 약간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기억이 잘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상의 몰입을 해서 그냥 단순히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고차원적 사고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 향상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 고민을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이상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몰입을 해서 그 영역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습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 존중감, 창조성 이런 것과 이제 만족이 관련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의 어떤 기대 효과와 관련된 겁니다. 그게 사실 이제 골렘 효과라든가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뭐 노시보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피그말리온 효과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걸 자성 예언 효과 뭐 이런 거랑도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타인의 어떤 기대로 인해서 어떤 제3자의 기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막 그 기대에 맞춰서 부응해서 점점 그렇게 변화하는 현상. 이게 이제 그 자성 예언 효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A랑 그러니까 B라는 이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가 이 사람한테 대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 B가 이거를 딱 알아차리고 이 기대에 맞춰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실제로 B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B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B가 혼자 지레짐작하고 있는 거라도 B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에 A는 나한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뭐 정밀하게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육적 시사점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뭐 이상한 기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적으로 좀 유용한 기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시 주의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어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기 좋은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막 용어를 조금 이제 좀 정련된 언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표정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몸짓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비언어적 요소인데 논버벌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그 실제 말보다 훨씬 파멸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심리학 그 실험에서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교육사회학 할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교육심리학 강의를 일단 마치고 잠시 쉬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